미국과 지금 중국이 어떻게 패권 전쟁 같은 식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구경하는 많은 나라들이 사실 본인들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미국이 본인들의 우방 국가라고 불리는 그런 국가들이 다 해도 한 100여 개 국가가 안 되거든요. 80개국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글로벌에서 중국을 수출 시장 1위로 지금 갖고 있는 나라들이 120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안보나 우방이나 그런 논리도 중요하지만 경제 논리로 따진다면은 이 둘 간의 싸움에서는 접점을 찾지 않고는 한쪽만 들었다가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로지브릿지 방송에서 오늘은 이제 글로벌 시장의 공급망 변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변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희가 이제 공급망이라는 어떤 그런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 네. 제일 무시할 수 없는 게 어떤 그 세계적인 경제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어떤 그런 공급망 관리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가 많은 디스럽션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어떤 그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든 아니면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간에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침체기를 굉장히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망이라는 어떤 자체가 뭐 세계적인 무역이라든가 어떤 이제 그런 제품의 흐름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그런 실무경제에 연계를 시키는데 네. 그런 점들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수출,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무역적인 면도 그렇고 생산적인 것도 그렇고 수요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급망 자체 어떤 그런 불확실성과 흐름 자체가 굉장히 느려졌다고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변화, 예. 그러니까 생산 측하고 소비 측에 이제 공급망이 움직여야 그렇죠. 되는데 예.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발의 이게 단절 지연도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예. 균형의 어떤 컨소시엄 쪽으로 블록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예. 부분도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변화가 있겠네요. 예.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2022년 무역 수지가 보니까 적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잘 나가던 한국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스, 원유, 석유, 뭐 원자재 그렇죠. 이제 수입량이 보니까 1월 달도 그렇고 2월 달도 지금 방송 시점 2월 10일까지 계속 적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 상황은 올해 계속 지금 같이 가겠네요. 적자 구조는요. 그러니까 일단 뭐 중국과 우리나라 어떤 미국 어떤 이런 뭐 일본 전 세계적인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생산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원자재거든요. 네. 원자적인 어떤 그런 측면, 뭐 석유가 됐던, 뭐 가스가 됐던, 뭐 아니면 우리가 흔히 원료가 됐던 간에 네. 근본적인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에너지라든가 원자재 가격들이 급속하게 이제 인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도 굉장히 부담이 될 뿐더러 이거 어떻게 하면 어느 쪽에서 우리가 비용을 줄여서 전 세계 공급망의 어떤 그런 비용 절감을 이뤄낼 수 있을까라고 기업도 그렇고 뭐 국가 정책적인 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죠. 네, 그렇죠. 그 상황에서 어떤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한 부분, 네. 위키스 링크라고 부르는 어떤 약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터져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런 어떤 공급망의 어떤 그런 불안이 계속 가중되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든 정부든 어떤 그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이전에는 생산 거점이라든가 공급망이 항만이나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네. 비용 구조라든가 최적화를 중심으로 네. 이제 움직였는데 네. 최근 같은 경우는 뭐 비용도 상승하고 이런 그렇죠. 부분이 같이 맞물리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유통하고 물류 같이 맞물려 갖고 그래서 이제 국내하고 국제 간의 이제 어떤 무역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한국의 유통 기업들 특히 이제 공급망 관련해 갖고도 그렇지만 소비가 좀 정체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어떻게 유통 기업은 어떻게 지금 변화해 갈까요? 유통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직매입을 많이 늘리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직접 사입을 하고 네, 소싱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원가도 절감을 하고 또 다른 이제 브랜드를 그걸 통해서 강화시키기도 하는 그렇게 갔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공급망 다변화가 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주로 이제 대형 유통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많이 의존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시장 자체가 이제 다각화되지 않으면은 조금 어려운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을 위주로 해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인도나 네. 그쪽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워낙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컸기 때문에 네. 그 구매 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이트들을 통째로 이동하는 데는 조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네, 좀 이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탈중국화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딱 시작하다 보니까 뭐 각 국가가 이제 정부의 지원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마스크부터 손소독 이 모든 게 다 어디냐면 지금 중국에서 다 사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제 수출 구조라든가 무역 수지는 더 좋아졌고 전 세계는 지금 더 이게 안 좋은 상태로 지금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참고로 제가 지금 잠깐 그때 조사했던 거로는 네. 미국과 지금 중국이 어떻게 패권 전쟁 같은 식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구경하는 많은 나라들이 사실 본인들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 안보 문제와 그다음 경제적인 그 두 가지 측면을 접근하다 보면은 미국이 본인들의 우방 국가라고 불리는 그런 국가들이 다 해도 한 100여 개 국가가 안 되거든요. 80개국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글로벌에서 중국을 수출 시장 1위로 지금 갖고 있는 나라들이 120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안보나 우방이나 그런 논리도 중요하지만 경제 논리로 따진다면은 이 둘 간의 싸움에서는 접점을 찾지 않고는 한쪽만 들었다가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어떤 중국, 탈중국화는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특히 뭐 매번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 아까 적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슈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매번 얘기하는 게 그러면 중국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네. 이 3개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반도체 흐름을 주도권을 잡고 가느냐. 자꾸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어떤 그 반도체 쪽을 잡고 있는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게 한다. 라고 해서 네. 어떤 그런 물류와 공급망의 어떤 그런 중심을 네. 지금 미국은 이제 중국에서 자꾸 자기네 나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죠. 네.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어떤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네. 위치적인 측면이라든가 물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네. 그래도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어떤 그런 공급망 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훨씬 유리합니다. 네, 그렇죠.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미국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측면이라든가 우리나라 어떤 그런 반도체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자꾸 이제 공급망의 어떤 그런 흐름이라든가 네. 자꾸 어떤 그런 리스크가 점점 커지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이제 정치가 개입을 안 할 수 없는데 제가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요. 저기 대만의 TSMC 파운드리 반도체에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시가총액이 엄청 높은데요. 네. 결국은 미국의 현 대통령의 콜로 인해서 거기서 지금 투자하고 또 삼성전자도 진짜 투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이제 어떤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국가 간이나 거점 간에 이런 공급망을 갖다 하면서 이제 생산에서 소비까지 델리버리를 다 최적화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예상의 변수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요새 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기 자동차의 어떤 2차 전지 이슈들이 또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2차 전지 문제 같은 경우 리튬이라든가 이제 원자재와 그 다음에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어떤 그런 전기차의 제일 큰 시장인데 네. 이제 우리나라 어떤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의 생산 기지를 가지고 미국에 생산을 해야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관세 혜택이라든가 어떤 그런 세금 혜택을 준다. 라는 게 그런 이슈가 되다 보니까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전기차 업체들이 계속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게 생각나네요, 진짜. 전 세계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하면은 이제 뭐 반도체는 계속 가야 되지만 배터리하고 또 우리가 무인 로봇 자율주행하니까 이 시장은 2003년에서 계속 가고 있는데 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들었던 에너지.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만 그렇지만 어느 쪽으로 지금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나 이것도 진짜 우리나라 한국의 먹거리 중요하네요. 중요한 입장이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왜냐하면 공급망의 어떤 그런 생산 기지가 변화가 된다는 것은 물류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급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 단순하게 우리가 생산 기지만 있다, 시장만 있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산업적으로 끼고 있는 어떤 그런 물류라든가 뭐 해운, 뭐 항공, 뭐 그래서 이제 연관성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만 움직이는 것이 과연 이게
그러면 뭐 단순하게 생산 기지만 움직이는 것이냐 이슈가 아니라 그렇죠. 전반적으로 산업 생태가 같이 움직이는 체계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하고 네. 또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없는 그리고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슈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이게 저도 이제 갑자기 이 생각나요. 1980년대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화 시키면서 또 2000년 WTO 2001년에 이제 중국을 갖다 이제 많이 성장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계 공장이 중국이 됐는데 해외로 제조업이 진출할 때면 현지화를 해서 현지의 물류라든가 인프라를 써야 되고 네. 여기에 물류기업이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주요가 좀 나가 있고. 근데 이 상황이 이제 중국은 자체 내에서 이제 내수 시장에서 자기네가 다 움직이면서 중국에 세계화 하려고 하는 거네요. 이제 미국도 이제 해외로 다 이전했던 걸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리쇼어링이죠. 뭐 작년 그 전에 애플도 들어왔지만은 미국으로 들어와서 고용도 창출하고 미국의 그 과거에 글로벌화가 아니라 이제 미국 중심으로 움직이자. 이게 지금 계속 주류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궁금한 흐름 자체가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뭐 미국 어떤 그런 이런 역할에서 점점 이제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는.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물류업체나 아니면 생산업체나 마찬가지, 제조업체나 마찬가지로 기회를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위기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또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눠보고 또 해결 방안을 도출하게 되면 또 제가 봤을 때는 또 훌륭한 또 우리의 또 해결책이 솔루션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 이런 게 생각나네. 전 세계에서 진짜 어디에 해외 개척하면은 가장 열심히 뛰는 나라가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사람도 빨리 프렌드하게 사귀고 또 비즈니스 잘하고 이게 이제 너무 앞서가는데 저희 김 교수님한테 이제 공급망의 가시성이니 유연성이니 그 이제 디지털 전환이 너무 필요한데 뭐 IT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블록체인 이게 다양한 게 지금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다가 끊기고 하다가 끊기는데 이게 어떻게 디지털 전환 가능성, 공급망 가시성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이 공급망의 가시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품이라든가 어떤 그런 물류에 확인을 할 수 있냐? 실시간으로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그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제품이 어디 있지? 주문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제품이 과연 어디 있을까? 뭐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뭐 미국 내륙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중국에 생산돼서 중국에서 내륙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어떤 가시성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우리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뭐 그게 B2B 기업이든 아니면 일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고객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내가 주문한 물건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의 어떤 그런 확인 작업 자체는 또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심을 주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 중요한 중에 한 이슈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분들이 보시니까 택배로 생각할 때 우리가 운송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발주하든 주문하면은 운송장이 터미널에 있습니다, 지점에 있습니다. 그 운송장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가시성 비지빌리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글로벌의 뭐 해운, 항만, 포워더들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이게 눈에 보이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진화 중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움직이다 보면은 해운하고 저기 항공하고 이제 해운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선사하면 컨테이너가 있고 벌크, LNG 전용선, 뭐 자동차선이 다 있는데 보통 규격한 데는 이제 40피트 컨테이너로 움직이는데 큰 화두가 된 게 저기 2M의 결별 아닙니까? 그렇죠. MSC하고 지금 머스크하고 2025년부터 이제 2M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독립해갖고 선봉량도 가장 많아갖고 지금까지 돈 잘 벌지 않았을까? 이 두 회사가 결별하면 이제 얼라이언스 관계도 좀 재편이 되겠네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해운업계의 어떤 그런 기본이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도한 처음 전략성의 하나는 이제 대형입니다. 한 번에 대형 컨테이너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비용 절감을 본인 기업 입장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고 또 화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어떤 그런 속도감으로 봤을 경우에 또 안전하고 또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만족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적절한 어떤 그런 모험 답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슈는 이제 어떤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한번 어떤 그런 그 공급망의 어떤
그 정례적인 어떤 그런 침체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공급망에 어떤 이슈가 생겨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해운업체도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고 현재 이제 어떤 그런 그 물류의 무역의 어떤 그런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솔직히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해운업체에서 이제 굉장히 큰 이슈로 다가오다 보니까 네. 뭐 운임도 그 상황에서 이제 운임도 좀 인하를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도 본인들이 일단 수요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어떤 뭐 구조적인 얘기하기 좀 그렇겠지만 그쵸. 어떤 그런 재편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이제 컨테이너의 이제 기준치가 된 게 이제 상하이 운임 지수 SCFI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뭐 1000포인트도 안 되다가 이게 2022년 1월 9일 지금 날짜 기억하네요. 5,109까지 최고치 찍더니 불과 1년 사이 뭐 지난주네요. 2023년 2월 10일 날 995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지표가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지금 보면은 이 선봉량에 비해서 지금 수요보다 공급량이 지금 너무 많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도 최신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에 따라서 이게 지금 계속 급변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